이 프리미엄 코리아 이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제 그런 걸 좀 문화 관점에서 어프로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미엄 럭셔리 컬트 이제 이거에 대한 그 챕터인데요. 이거는 제가 뭐 강의를 할 때 뭐 다른 데서 많이 활용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정말 뭐 변하지 않는 그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사람이 되든 뭐 그 하여튼 뭐 브랜드가 되든 뭐가 되든 다 적용이 되는데 처음에 어떤 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개인으로 봤을 때 음식의 양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식의 뭐 품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일단 양이 돼야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우리가 활력을 찾아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음식의 양이 넘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품질을 따지죠. 영양분도 따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몸에 좋고 웰빙 뭐 이런 걸 이제 따지고요. 이제 그 품질이 또 약간 넘어가면 이제 먹을 때의 어떤 미각 그리고 이제 식당의 어떤 분위기 뭐 이런 것들 막 따지게 되잖아요. 뭐 우리가 뭐 성형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이 사실은 상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상이 이제 이미지라는 얘기죠. 눈에 보이는 어떤 아름다움 그런 걸 미학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올라가면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품격은. 이건 눈에 이제 정말로 보이는 거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한 거지만 우리가 그거를 보고 느낌으로써 충분히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 그게 이제 품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저기 작년에 SBS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신사의 품격, 그렇죠? 그거 많이 여러분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그 영화를 보면 중년 남자가 굉장히 뿌듯하다는 느낌을 이제 많이 받아서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래서 이 양질 상격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시 조금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우선 프리미엄으로 넘어가기 전에 럭셔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우리가 럭셔리를 우리나라 바꿀 때 뭐뭐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사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호사 뭐 이런 거 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제 우리나라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치를 영어로 저렇게 그러니까 한자로 저렇게 쓴다라는 거 아세요? 요즘 분들은 뭐 한자 잘 몰라서 그런데 저 사치가 이제 저렇게 쓰거든요. 근데 저거를 네 개로 나누면 클 때 놈자, 사람인, 마늘다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왜 그 한자는 이제 그 의미 문자이기 때문에 그걸 분해하면 이제 그게 각각의 의미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합성해서 이제 전체적인 이미지를 만들도록 이제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이런 의미 문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음성 그런 관점으로 이제 한 건데 그 파리에 있는 그 유명한 그 대학으로 HEC 파리라는 대학이 있어요. 이 학교가 특히 이런 그 럭셔리 비즈니스 이런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학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SLPI라고 서울 그 청담동에 있는 이렇게 학원이 있어요. 학원이라기보다도 뭐 하여튼 그 프랑스의 럭셔리 기업인데 거기가 이제 그런 럭셔리 교육기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SLBI 그러니까 서울 럭셔리 비즈니스 인스티튜트인데 벌써 이제 한 3년, 4년 됐는데 제가 이제 초기부터 럭셔리 비즈니스에서 강의를 이렇게 쭉 했는데 거기 와서도 강의를 했던 분이 이제 그 뱅상 바스티앙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작년에 중국에 가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럭셔리에 대해서. 근데 이제 중국에 가서 강의를 하니까 그 나라 이제 그 고객층에 맞게끔 이제 이거를 이제 바꿔서 좀 맞춤형으로 이제 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 나라에서 말하는 사치라는 말을 이제 한번 럭셔리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클 때 놈자 사람인 마늘다 이렇게 나눴는데 이거를 어떻게 합성하면 이 사치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퀴즈인데. 뒤에서부터 한번 이렇게 쭉 앞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세요. 많은 사람이 큰 놈 되려고 많은 사람들이 큰 놈을 큰 놈이 되려고 되려는 것, 좀 많이 비슷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자 많은 사람한테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크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게 사치라는 거예요. 말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중국인들이 처음에 이 사치라는 말을 만들었을 때 그런 의미로 만들었는지 그거는 아직 확실치 않아요. 그렇지만 과거에 어떻게 정했든
지금 이 의미가 굉장히 우리 피부에 와닿잖아요. 공감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해석을 잘 한 것 같아요. 이분은 프랑스 분인데.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명품 럭셔리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표현인데, 이분은 이제 지금 서울대 명예교수이신데 송병락 교수가 벌써 예전 뭐 한 10년, 2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명품이라는 관점, 짝퉁이라는 관점에서 후진국, 선진국, 중진국을 구별을 했는데, 짝퉁도 못 만들면 후진국이고요. 짝퉁을 아주 잘 만들면 중진국이고, 짝퉁을 잘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만들고 그 대신 명품을 고생고생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다라는 그 표현을 예전에 했는데 굉장히 공감 가지 않으세요? 그렇죠? 지금 중국은 어떤 단계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짝퉁을 지금 잘 만들고 있잖아요. 뭐 제가 오늘 그 이태원 쪽에 봤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나라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태원에서 엄청난 잘 만드는 그런 그 짝퉁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름을 널리 알렸던 때가 있었죠.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수그러든 것 같은데. 근데 요즘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거를 자존심 때문에 안 하고 이제 이런 쪽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명품이 물론 어느 정도는 있는데 아주 이렇게 지배적이진 않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래서 이 프리미엄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아까 제가 럭셔리 얘기된 대로 럭셔리로 어떻게 갈 건지, 그런 것들이 지금 기업의 화두라는 것이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뭐 럭셔리의 그런 뭐 기업, 그런 럭셔리가 이렇게 럭셔리의 대표 나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랑스를 제 1위로 꼽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탈리아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뭐 독일도 얘기하지만 독일은 럭셔리보다는 좀 프리미엄 이미지에 훨씬 더 가깝고요. 자동차가 대표적이지만 우리가 이제 럭셔리로 하면 이제 프랑스를 대표적인 나라로 보는데, 근데 최근에 이 전 세계 럭셔리 제국 중에 넘버원이 LVMH거든요. LVMH는 이제 루이비통 뭐 포함해서 이제 지금 한 60개 럭셔리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 럭셔리 대제국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PPR이라는 구찌 갖고 있는 PPR 포함해서 이제 다른 리치몬드 그룹 이제 다른 그 럭셔리 제국도 있지만, 그 기업에 비해서 뭐 한 2배 내지 3배 이제 규모로 갖고 있는 데가 LVMH인데, 그 대표가 지금 이제 베르나르 아르노거든요. 근데 작년에 프랑스는 사회당 정권이 이제 정권을 이제 갖게 됐어요. 그렇죠? 그 전에 이제 보수당 쪽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올랑드 그 사회당 총리가 이제 정강 그 발표하고 이제 선거 공약할 때 이제 그 부유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긴가민가 했는데 실제로 4월달에 집권을 하고 나서 부유세를 이제 착착착착 진행을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유세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제 일정 소득이 넘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 75%의 소득세를 물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당연히 이제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책이 이제 실시되기 전에 이제 그 뭐 드파르디에인가 그 저기 프랑스 유명한 저기 그 영화 배우도 있고, 하여튼 그런 스포츠 선수, 이런 기업 총수들이 국적을 다 막 바꿨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 LVMH 회장도 그 벨기에로 시민권을 이제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비난을 이제 받았는데, 근데 이 베르나르 아르노그 회장의 원래 고향이 어디냐면 프랑스 이 북동부 벨기에하고 바로 접경 지역에 있는 데가 자기 고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세요? 그 플란더스에 이렇게 뭐 하고 그럴 때 플랑드르 지역이 있거든요. 바로 거기에 이제 자기 고향이고, 그래가지고 벨기에하고 이제 평소에 이제 뭐 굉장히 뭐 많이 이제 접촉을 했었겠죠. 어렸을 때부터. 별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생각이 안 들었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벨기에로 시민권을 이제 바꿔서 지금 벨기에 시민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 둘 간에 이제 엄청난 이제 그 뭐 서로 이제 공방도 있고 사회적으로 이제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그 LVMH 그 회장이 이제 그런 그 일들을 이제 저질러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이제 됐는데,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 사람한테 당연히 부과를 하는 거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술품, 이거에도 이제 부유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그림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컬렉터들이 이제 주로 반대를 했는데, 이 그림한테는 부유세를 적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논리를 개발을 해서 이제 이제 소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는 이 세금을 안 매기기로 했어요. 어떤 논리였을까요? 이 컬렉터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가. 사람은 죽으면 끝인데 미술품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돌아오잖아요. 안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 그림에 대해서 부유세를 매기면 이게 밖으로 나가버린다. 나가버린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뭐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뭐 어떤 게 이유가 될까요? 그림은 돈을 못 벌어주나요? 돈 벌어주죠. 지금 일본 사람들이 이 미술품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그 미술품을 가지고 이제 전시하고 이거 가지고 뭐 사진 뭐 그런 그 지적재산권도 갖고 그런 거 엄청 사실 가져가요. 그래서 그림 자체에 대해서 소득권이 그러니까 소득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지만 이 프랑스 미술품 보유자들이 뭘 주장을 했냐면 이 자기들은 이 이제 허접한 그런 미술품을 소장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중요한 희소 가치가 있고 인류의 문화유산이라고 생각되는 미술품을 갖고 있는데 자기들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미술품을 사고 그리고 또 관리하는데 엄청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이렇게 가지고 갈까봐 그러고 뭐 그 상태를 이제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는 인류 문화유산의 수호자라는 거예요. 이 콜렉터들의 주장에 의하면. 근데 우리가 이게 부유세로 인해서 내가 이제 안 갚겠다가 이렇게 내놔버리면 이게 어떻게 가서 어떻게 망가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물론 과장된 측면도 있지만 사실 뭐 맞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게 단순히 물건이 아니다, 상품이 아니다, 우리 인류의 문화유산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유세를 매기는 것은 굉장히 공정치 않다. 그러니까 미술품이 공공재라는 거예요, 공공재. 사실 그런 면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 사람들이 안 하면 어떻게 보존이 될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박물관 통해서 쉽게 보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차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프랑스 이 정부가 그걸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림에 대해서는 부유세를 안 매기기로. 근데 만약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우리나라에 생겼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좀 문화 수준이 다르잖아요, 아직. 그렇죠? 앞으로는 어떨지 뭐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먹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하여튼 뭐 미술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하여튼 부유세가 오케이가 돼가지고요.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다 행정부에서 오케이를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 며칠 전에 12월 30일인가 그때 프랑스 국회에서 이게 위헌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 여부가 이게 좀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이라는 건 이 미술품에 대한 부유세가 아니라 이 전반적으로 소득이 얼마 이상인 데서 뭐 최대 75% 소득세 내도록 하겠다는 그게 지금 위헌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추진 여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럭셔리 그러면 이게 이제 다양한 카테고리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좁은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보석이 어떻고, 뭐 시계가 어떻고, 뭐 액세서리가 어떻고, 이 의류가 어떻고, 이제 그런 그 전통적인 럭셔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자동차도 지금 럭셔리의 범위로 지금 이제 이미 들어갔습니다. 이 시장 추산에 의하면 이미 전통 럭셔리보다 자동차 럭셔리의 그 시장 규모가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체험 럭셔리는 이제 스파, 호텔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이런 그 눈에도 이제 물론 어느 정도 보이지만 이게 한번 해보고 그냥 없어지는 것들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체험의 럭셔리가 지금 엄청난 규모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시작이 됐지만 일로 가고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럭셔리의 그 범위가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 럭셔리 보면 사파리 스파, 클럽, 뭐 딜럭스 병실, 이렇게 앞으로는 딜럭스 병실뿐만 아니라 딜럭스 감옥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감옥에 딜럭스 있는 거 아세요? 그렇죠? 하여튼 전용 스위트룸 비행기 뭐 등등. 그리고 헬리콥터 스노우보딩은 우리가 스노보딩은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쫙 타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올라가는데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헬리콥터 타고 올라갔다가 거기서 탁 떨어뜨리면 거기서 멋지게 스노보딩 하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거 해서 지금 뭐 그 미술품 경매는 아까 LVMH를 포함해서 PPR 등등해서 그런 럭셔리 회사들이 미술품 경매 회사를 이미 많이 갖고 있어요. LVMH를 한때 가졌다가 다시 팔아서 지금 현재는 없지만 PPR은 이미 크리스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술품 경매라는 것도 지금 이미 그 럭셔리의 범위에 이제 들어가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럭셔리 그 시장은 이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제 규모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 정의에 따라서 근데 한때 일본이 이 세계 전체 럭셔리 시장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샀어요.
그러니까 샀다라는 게 결국 이제 일본 소비자가 산 건데 2000년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13년 전이죠.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 세계 전체 럭셔리의 몇 퍼센트 정도를 점유를 했을 것 같습니까? 40%. 어떻게 잘 아시네. 아, 됐죠? 근데 지금 일본 시장의 점유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중국이 한때는 막 2%, 3% 그랬거든요. 지금은 한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2012년? 32%? 하여튼 작년 거는 이제 통계가 안 나왔으니까 곧 발표가 되겠지만 지금 25%를 이미 넘어섰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줄어든 만큼 지금 중국이 그걸 다 커버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 2.5%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파는 것만 봤을 때 그런 거지 이 중국인들이 다른 나라 가서 사잖아요. 우리나라 와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 럭셔리 시장의 한 반을 차지한다고 그러거든요. 중국인들이. 그것까지 생각하면 25%보다 훨씬 지금 늘어날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 기준을 뭐로 보냐에 다른데 하여튼 그만큼 럭셔리 소비 시장에 있어서 그 국적별 변화도 뭐 굉장한 그 변화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숫자를 이제 실제 통계를 가지고 그래프로 보면 이제 패션 뭐 이렇게 시계, 주얼리, 뭐 이렇게 가죽 제품, 화장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인데 이제 이 시장이 이제 이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행 포함해서 이렇게 그리고 테크놀로지 이거는 그러니까 왜 그런 유명한 그런 오디오 기기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요즘은 이제 그 애플 같은 그런 IT 그런 제품들도 이제 포함이 이제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영역을 차지하고 이 럭셔리 카가 또 굉장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럭셔리의 범위에 따라서 시장의 그 구분이 이제 달라지고 그 비중도 점차 이런 전통에서 이런 럭셔리 카 이제 그런 체험 이런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9년에 뉴욕에 이제 스턴 그 경영대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이 럭셔리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럭셔리 그런 브랜드들이 이런 디지털에서 얼마나 이제 그런 마케팅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이버에서 이 브랜드의 이미지가 어떤지 그런 거를 이제 비교를 했는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애플은 럭셔리가 아니라고 별로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 그렇죠? 그냥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인데 여기는 애플을 이미 럭셔리 범주에다가 넣어가지고 애플이 가장 디지털 그런 브랜드 파워가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런 자동차, BMW, 아우디 뭐 이런 것들, 전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상위 이제 랭킹을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디지털 관점으로 하는 거니까 물론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단지 그 전통적인 그런 그 럭셔리 브랜드 말고 다른 그 업종의 그런 것들도 럭셔리로 이제 이미 편입이 됐다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 그 디지털 IQ 관점에서 보면은 하여튼 이제 이런 전자제품, 이런 자동차 제품도 큰 범위를 차지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따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런 럭셔리의 어떤 그 브랜드가 지금 굉장히 다양한 업종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럭셔리 제국주의 이제 이런 말로 할 수 있어요. 제국주의라는 게 뭐죠, 원래? 원래는 이게 하나의 영역인데 이제 이것의 파워가 커지면서 다른 데를 이제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편입은 아니지만 이제 여러 가지 그 독립성을 유지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큰 엔티티가 되는 거. 그런 거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웃도어, 그런 에코, 그리고 하물며 이제 그런 셰프 자체도 뭐 엄청난 럭셔리 브랜드가 이미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뭐 하물며 뭐 우주선 이런 것들, 힐링, 뭐 빈티지, 그리고 아이들용으로 지금 이제 럭셔리가 많이 확장된 거 아시죠? 뭐 유모차 이런 거 잘 아시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 아트 이런 걸로 지금 이렇게 막 그 물밀듯이 럭셔리 컨셉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뭐 교육에 있어서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뭐 아이비 스쿨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 럭셔리로 봤을 때는 럭셔리 학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등록금도 비싸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거기 나오면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후광 효과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주위에 이제 프리미엄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제가 전번 그 추석 때 돼가지고 이제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배를 받았는데 그 배를 보니까 이 프리미엄 저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품질이 좋고 가격이 더 비싸다라는 그런 의미고
저희 회사가 홍대 쪽에 있는데 홍대 이제 그쪽을 가다 보면 산토리 프리미엄 몰트, 맥주 뭐 이런 걸로 이걸 뭐 많이 보시죠? 그리고 요즘 현대자동차에서 PYL 그래서 그 프리미엄 유니크 라이프스타일이라고 광고 계속 나오죠. 그 프리미엄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요즘 뭐 명품 몰 그런 것들 이제 디스카운트 몰 많이 생기잖아요. 파주에 지금 이미 2개 생겼고 앞으로 하나 더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여기는 이제 미국의 프리미엄 아울렛하고 우리나라 신세계하고 50대 50% 합작해서 만든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작년에 갔을 때 이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는 데를 한번 가봤어요. 미국에 벌써 41군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시애틀 부근에 이제 한번 갔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본 그 프리미엄 아울렛 이렇게 설계, 동선 그런 거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지적재산권 설계 뭐 그런 것도 우리나라 그대로 온 거거든요. 건물 모양도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정말로. 근데 이제 거기에 입점해 있는 그런 이제 명품 그런 샵들, 부티크들은 이제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컨셉이 너무 비슷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프리미엄 분유 뭐 그런 것도 나오고 프리미엄 진, 그렇죠? 이런 거 프리미엄 아울렛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프리미엄 디스카운트라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말 많이 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떤 의미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부정적인 의미죠.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은 국내에서는 뭐 나름대로 이렇게 좀 되는데 외국에 나가면 그 제대로 제값을 못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도 뭐 그러고 뭐 제품도 그러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무슨 뭐 채권을 발행을 하면 외국에서 이제 그걸 발행을 하려고 그러면 이자가 더 높게 형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 리스크 등등 뭐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없애지? 이제 그런 거 신문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새 이제 한류의 붐이기도 하고 이제 외국 그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은 이제 막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이 잘 버텼거든요, 지금. 이제 그래서 그런지 지금 어느새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이제 바뀐 것 같아요. 물론 그게 꼭 계속 지속된다라는 그런 보장은 없지만 어느새 굉장히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국가 차원에 있어서도 이 코리아 프리미엄이란 말이 지금 이제 많이 전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 주위를 보면 프리미엄이라는 이제 그런 말이 더 많이 눈에 띈다. 그런 걸 이제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브랜드 관점에서 이제 이 럭셔리라는 거, 프리미엄이라는 거, 컬트라는 거, 이따가 이제 컬트는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리지만 그리고 메스티지란 말 많이 썼잖아요. 이게 이제 대중 매스 그 프로덕트하고 이제 그 프레스티지하고의 이제 그 합성어죠. 그러니까 이 메스티지는 이제 그 럭셔리의 그런 프레스티지 그 굿의 좀 대중화 버전, 보편화된 버전. 그러니까 조금 싸지만 이제 그래도 품격이 있는 그런 그 의미로 이제 쓰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좀 약간은 경멸적인 의미로 이제 요즘은 이제 쓰이고 있긴 해요. 어쨌든 이 명품을 대중화하는데 이제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이제 메스티지죠. 그리고 이제 제일 아래에 이제 범용품이 있는데 그걸 이제 커모디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커모디티가 뭐냐라고 얘기를 만약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한테 하시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좋아요. 브랜드 파워가 하나도 없는 상품. 그러니까 그 브랜드가 없으니까 어떤 걸 써도 관계없어요. 그냥 이름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제 이름이 김민주인데 이제 김민주라는 이름 없이 그냥 내가 어디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뭐 그냥 사람이면 오케이. 그게 범용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브랜드 그런 컨설턴트나 이제 그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를 범용품으로 취급하는 것이 가장 수치스럽죠. 그렇죠? 뭐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범용품이라는 아래 단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단은 착착 올라가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럭셔리까지 올라가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럭셔리를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럭셔리는 이제 그 후광 효과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고 그거 보면 와 이제 그런 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이런 그 브랜드 이런 마케팅을 계속하는 입장에서 럭셔리가 물론 좋은 면도 있는데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좋아할 필요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소수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메스티지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가장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시장이 가장 넓거든요. 그리고 시장 파워도 사실 커요. 근데 일로 올라가면 이제 그러니까 양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막 치솟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롭게 살아야 돼요, 여기는. 품격은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 뭐 예를 들면 귀족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좋게 생각은 하지만 그 중에는 가난한 귀족들도 많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쪼들려 갖고 막 귀족 생활을 유지는 하긴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갖고 막 허덕이고 막 그런 소설 같은 거 보시잖아요. 실제로 그런 브랜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경쟁에 밀려서 할 수 없이 럭셔리가 되는 기업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머무르고 싶은데 이제 더욱 기술 좋은 애들이 후발자들이 막 생기니까 할 수 없이 여기서라도 가서 이제 버티려고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이거 하다가 추락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낭떠러지니까. 낭떠러지 끝에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럭셔리가 뭐 우리가 좋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너무 럭셔리를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막을 자세히 알면 그런 일들이 이제 허다하기 때문이죠. 근데 하여튼 어쨌든 그 가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계단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와인 붐이 조금 떨어졌는데 와인에도 이제 이런 그 브랜드 카테고리가 다 있거든요. 컬트 와인, 럭셔리 와인, 메스티지 와인, 레귤러 와인, 저그 와인. 저그 와인이 그야말로 이제 이게 큰 거 있잖아요. 이게 큰 거. 이제 양은 많은데 뭐 맛은 좀 별로 없는 거. 커머디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단계들이 쭉 있고 그 컬트 와인이 요즘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10가지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제 그거 먹으면 이제 폼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어떤 가치 있는,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와인들을 사람들이 찾게 되면서 이런 컬트 와인만 파는 와인바들이 나름대로 또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청담동 등등 이런 데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 저 어디까지 이제 뭐 드셔보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와인에 있어서도 이런 등급이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럭셔리하고 이 프리미엄 이거를 한번 간단히 이제 비교를 해보면 뭐 이게 절대적인 그 방법은 아니지만 이 이미지라는 관점 그리고 이제 그런 혁신 능력 그러니까 이건 이제 품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프리미엄 브랜드는 이 혁신 능력에 있어서는 럭셔리 브랜드보다 더 뛰어나요. 더 뛰어나. 그렇지만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는 이 브랜드 럭셔리가 여기 제가 여기 이제 좀 뭐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럭셔리가 이미지상으로 조금 더 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럭셔리 시계라고 그러지만 뭐 항상 맞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럭셔리는 이 프리미엄에 비해서 감성적인 측면, 그걸 가짐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이렇게 좋고, 여기는 그러니까 호사적인 그런 오너멘트 이런 것들이 별로 필요 없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호사로운 거, 좀 감성적인 거, 분위기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좀 아트적인 요소들이 훨씬 여기가 많죠. 그러니까 아트하고 코드가 맞는 건 이쪽보다도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과 계열이라고 그러면 이쪽은 좀 문과 계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뭐 럭셔리와 프리미엄의 그런 차이를 얘기하면 그 정도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가지고 한번 럭셔리와 그 프리미엄을 비교를 해보면요. 이 프리미엄 브랜드에는 아우디, 벤틀리, BMW, 부가티, 페라리, 람보르기니, 랜드로버, 메르세데스 벤츠, 포르쉐, 볼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프리미엄 브랜드에 해당이 된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제 럭셔리는 이제 에쿠라, 그 렉서스, 인피니티, 캐딜락, 링컨, 뭐 메이바흐 이거는 이제 단종된다고 이제 발표가 났고요. 뭐 에스턴 마틴, 뭐 제규어,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이제 우리가 뭐 너는 뭐 럭셔리고 너는 뭐 저기 프리미엄 자동차다라고 확실히 우리가 구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해도 관점으로 우리가 구태여 나눠 본다면 이런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현대 자동차나 이제 기아 자동차를 보면 뭐 기아 자동차는 아직 프리미엄도 아니고 럭셔리도 아니에요. 이제 그 아래 단계인데 지금 현대차가 지금 프리미엄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PYL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렉서스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타에서 시작해서 이제 미국의 현지 법인을 만든 거잖아요. 이런 이제 럭셔리 브랜드를 만들려고. 그때 이 토요타가 고민을 했잖아요.
이 토요타 안에 브랜드를 갖고 그냥 럭셔리 그런 제품을 만들 건지 아니면 완전히 별개 브랜드로 만들 건지 그거 가지고 90년대 엄청난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별도 회사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렉서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요. 현대차도 뭐 최근 한 5년 정도 사이에 그거 가지고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그 대신에 기아차가 있으니까 기아차가 이 아랫부분을 맡고 현대차는 더 고급화를 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요타하고 전략이 좀 다른 거죠. 뭐 그래서 현대차가 기아차를 만약에 인수를 안 했다면 뭐 토요타 같은 그런 전략을 썼을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기아차가 이제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그 전략을 이제 구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뭐 메우바흐 뭐 이런 거 한때 이게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요. 근데 하여튼 이제 이게 뭐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제품을 단종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돼 있죠. 허머도 지금 한때 인기를 많이 끌었다가 요즘 인기가 좀 줄어들면서 저기도 좀 미래가 이제 불확실하죠. 에스턴 마틴 뭐 저건 뭐 007 등등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그 브랜드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럭셔리하고 프리미엄하고 컬트하고 비교를 하면 그 럭셔리는 호사, 그렇죠? 그리고 헤리티지, 어떤 전통은 전통인데 이제 어떤 맥이 있는 그런 전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귀족적인 거, 그리고 예술 이런 거하고 이제 코드가 맞는 그런 브랜드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은 이제 이런 감성적인 것보다도 이제 그 혁신적인 능력, 진짜로 그 가치, 밸류가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품질 때문에 내가 이 가격을 충분히 내가 지불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잘 만드는 그런 그 제품을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제 컬트는 이제 럭셔리적인 측면도 있을 수도 있고 프리미엄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브랜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팬이죠, 팬덤. 우리가 뭐 대중예술에서 팬덤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 애플이 대표적인 이 브랜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애플의 뭐 제품이 뭐 디자인이 좋고 뭐 여러 가지 혁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막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미국에서는 애플을 또 다른 관점으로 봐요. 이게 컬트적인 요소로. 뭐냐면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그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용감무쌍하게 대항하는 그런 제3의 세력, 민주 세력, 그렇게 애플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벤처의 대표로 보는 거거든요. 이게 대기업에 대해서도 벤처 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럭셔리나 이 프리미엄으로 애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컬트적인, 그러니까 이 애플이 망가지면 이 우리의 종교가 없어진다. 스티브 잡스는 우리의 뭐 종교적인 지도자다. 막 그런 관점으로 애플을 막 성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그 우리나라보다도 뭐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컬트적인 요소로 컬트 브랜드로 애플을 보기 때문에 더욱 더 이 구매가 이제 많아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의 그 종교 그런 그 예를 들면 뭐 그게 불교가 됐든 뭐 기독교가 됐든 이제 그쪽 계통의 분들이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막 잘하고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컬트적인 요소가 사실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그걸 막 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뭐 좀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게 굉장한 그 응집력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구매력을 갖고 거기를 계속 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계속 사주면 또 이렇게 재원이 풍부해지면서 더 프리미엄으로 자꾸 만들어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충분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럭셔리, 프리미엄, 컬트 이런 세 가지 요소로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는 거고요. 이런 컬트 브랜드화하는 거, 이게 지금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런 느낌을 이제 이 뭐 브랜딩 이쪽 제가 계속하는 입장에서 더욱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하고 이제 예를 들면 삼성하고 비교를 해보면은요. 자, 애플은 럭셔리, 프리미엄, 컬트 이렇게 봤을 때 컬트에 저는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태여 이렇게 나눈다면. 삼성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프리미엄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이제 그 뉴욕 스톤 스쿨에서는 뭐 애플을 이제 럭셔리로 보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렇게 나누지 않고서 그냥 봤던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애플은 컬트, 그리고 삼성은 프리미엄 여기에 이제 가까운 거고, 럭셔리 브랜드는 지금 아닌 것 같다라는 거 현재 관점으로. 앞으로 이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프리미엄하고 이제 럭셔리하고 컬트하고 이제 이런 표현 말고요. 이제 다른 워딩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영국 뭐 첼시나 뭐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그런 데 보면 프리미어 리그라고 그러죠. 1부, 2부 할 때. 그 프리미어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레스티지, 아까 제가 메스티지는 메스하고 프레스티지가 합성어라고 그랬는데 그 프레스티지라는 것도 이 후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에미넌트, 이제 이거는 뭐 굉장히 최고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 세 가지 단어 말고 다른 그 P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프레스티지 이런 것이 이 셋 중에는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기업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프레스티지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그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프리미엄 브랜드 스토리 얘기를 이제 몇 가지 드리면은요. 제가 일리커피라는 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기도 한데 이 이탈리아 그 트리에스티라는 그 도시에서 시작이 됐어요. 트리에스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장화같이 이렇게 이탈리아가 돼 있으면 이 아드리아해라고 아세요? 유고슬라비아하고 이렇게 쭉 깊은 그 만인데 그 끝에 있는 도시가 트리에스티예요. 그러니까 베니스하고 멀지 않아요. 근데 이 트리에스티가 예전에는 그 오스트리아 도시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오스트리아가 이제 장악을 했는데 나중에 1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게 이탈리아 땅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트리에스티가 예전부터 이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다른 지역에서 오는 커피의 중요한 항구였었어요. 거기가. 거기로 들어와서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이쪽으로 다 이게 육지를 따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트리에스티가 원래 이제 유명한 커피 무역항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커피 그런 사업이 발달이 된 거죠. 로스팅도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가공 그런 회사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일리 커피가 거기에 이제 지금 본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배경,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근데 하여튼 이쪽 그 회사가 이 20세기 들어와서 8가지의 커피 혁신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 빨간 거 이거 3개를 이뤄낸 회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혁신적인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공 포장하는 거 이걸 처음으로 했고요. 그리고 현대적 방법의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제 만들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1인용 커피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좀 그 티팟이라고 그러잖아요. 티. 이게 종이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 커피도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뭐 에스프레소 머신 해서 이렇게 대충 따라서 먹고 그게 아니라 1인용에 최적화된 그런 커피 분량과 어떤 이제 그런 가치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파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만들 정도로 이 일리커피가 이제 혁신적인 그런 회사였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이제 4대까지 넘어왔어요. 이제 할아버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첫 번째 그 아버지는 그야말로 혁신을 이뤄냈어요. 아까 말한 그런 3가지 혁신을 이제 이뤄낸 회사고, 그 둘째 아들로 가서는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이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이라고 있거든요. 세계 최초의 대학이라고 그러죠. 볼로냐 대학이. 근데 거기서 이제 화학공학으로 이제 박사학위도 받고 이 커피를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잔의 커피를 만들려면 뭐 원두 몇 개가 최적이냐, 그리고 쓴맛, 신맛 뭐 이런 맛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최적화된 그런 이제 커피 제품들을 이제 막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 얘기가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만들려면 원두 50알이 필요하다. 한 알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오믈렛에 썩은 달걀 하나가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원두를 잘 골라야 된다. 이런 이제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해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커피 잘 만드는 방법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책도 내고 이제 그런 그 분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창업자는 이제 이런 과학적인 분석 없이 이제 혁신을 이뤄낸 거고요. 이제 그 경험에 의해서. 둘째 아들은 이제 과학적으로 이걸 분석을 했고, 세 번째 그 이제 자식은 이걸 커피하고 아트하고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슬로건이 Art is like a coffee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아트를 보죠? 공연을 보기도 하고 우리가 뭐 미술관에 가서 뭐 그림을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 전환 때문에 가기도 하고, 또 친구하고 또 만나서 어디 갈까 하다가 그냥 가기도 하고, 또 하나는 거기 가서 좀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그 미술관에 가는 이유나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거나 비슷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커피를 마시죠? 막 일하다가 뭐 분위기 전환하려고 이제 뭐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여러분 공부할 때 머리가 안 돌아가면 이제 좀 잠 깨기 위해서 뭐 그래서 뭐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또 누구하고 그냥 만나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뭐 커피가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 아트가 커피하고 본질적으로 인간한테 비슷한 컨셉이다라는 것을 파악을 했어요. 저는 이거 굉장한 통찰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커피 회사니까 이 코드가 비슷한 아트를 집중적으로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이런 그 커피 잔도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커피 잔에 온갖 뭐 아티스트하고 컬래버레이션 해가지고 어떤 뭐 이렇게 희소같이 그런 그 잔도 만들고, 그 매장에 실제로 가면 이런 거를 걸어놓고 이제 사람들한테 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요. 하여튼 이런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고, 또 그 매장, 우리나라에 이 매장이 있죠, 일리커피. 그런데 가면 다른 그 커피 매장은 굉장히 독특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뭐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해요. 하여튼 이런 그 매장, 그런 인테리어 이런 거 이제 중시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갤러리아, 비엔날레 이런 데 이제 큰 그 행사들이 있으면 그런데 가면 이제 쉬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도 저 코엑스 이런 데 가면 뭐 키아프라는 예술 그런 그 아트 페어 그런 데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피곤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어떤 커피 매장을 여러분 보셨어요? 거기 가면 스타벅스 말고 커피 뭐죠? 우리 지금 외국계 뭐죠? 지금 커피 지금 제가 잘 생각이 아니, 스타벅스 말고 또 커피 앤 틸리프. 그런 거기가 항상 들어와 있더라고 보니까. 저는 굉장히 잘 코드를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일리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커피 매장만 이런 이렇게 비엔날레나 이런 아트 그런 엑시비션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의 컨셉을 갖고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그 커피 그 공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대로 이런 쉬고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일리는 그 아트를 이제 자기가 코드가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살리고. 그래서 이 전 세계 이제 그런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들이 있는데 저는 아마 이 일리만큼 그 완벽한 그 프리미엄 브랜드는 없다고 저는 현재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를 제가 몰랐던 건 아닌데 제가 작년에 이 회사를 열심히 막 들여다보고 막 글도 쓰고 그랬거든요. 보니까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커피 분야에서는 적어도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그 회사라는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뭐 맥도날드는 햄버거 대학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커피 대학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이런 어네스트 일리 재단 이런 걸 만들어서 커피를 생산하는 이제 남미 그런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그 장학금 혜택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잘 되도록, 그리고 아티스트도 후원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리 커피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 여름에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이 그 유럽에 갔다가 오면서 이 일리 커피를 캔으로 돼 있는 거 이걸 선물로 줬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면 영어로 뭐죠? live happily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happy를 L을 2개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펠링이 틀린 게 아니고요.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원래는 ILY인데 근데 이걸 자기 일리를 그대로 집어넣은 거죠. 굉장히 센스 있는 그런 광고 그런 그 카피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 그 아웃도어 브랜드 중에서는 이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가 저는 그 완벽한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이게 한때 10년 전에 우리나라에 잠깐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우리나라 그 합작 그 처하고 이제 좀 뭐가 안 맞았는데 다시 이제 들어갔는데 우리나라에 현재 지금 볼 수 없는 브랜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등산하고 그럴 때 이제 이 파타고니아 브랜드를 좀 갖고 있어요. 뭐 미국 갈 때 이제 일부러 가서 사고 그러는데, 근데 이 회사의 제품이 좋아서도 그러지만 이 회사의 기업 문화 그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컬트 브랜드 그런 생각으로 저는 그걸 사고 있거든요. 실제로 파타고니아 브랜드를 사는 사람들 중에는 컬트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 창업자 이제가 이분 취나드인데 이분 자신이 굉장히 유명한 암벽 등반가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유명한 그런 암벽 등반 다 이 사람들이 개척했고요. 우리나라 인수봉에도 이분이 옛날 그 미군 주한 미군 있을 때 와가지고 개척을 해서 지금도 보면 취나드 1, 취나드 2라는 길이 있대요. 거기 인수봉 올라가는 길에 그 주한 미군이 때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원래는 이제 암벽 등반할 때 이제 드는 여러 가지 도구들 이제 이런 거 뭐 만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왜 아웃도어 브랜드 중에 이런 그 품질이 뛰어나고 또 기업 문화가 좋은 그런 회사들이 생기나를 곰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아웃도어 브랜드 중에는 이 품질이 잘못되면 곧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암벽 등반할 때 이게 뭐 하자가 있는 거다. 떨어져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 품질을 체크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자신이 암벽 등반하면 자기가 하면서 그걸 느끼는 거거든요. 뭘 고치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돌아다니면서 입는 옷하고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실제로 이 아웃도어 브랜드 그 회사를 보면은 이런 그 산악인들이 창업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기 야크 있잖아요, 블랙 야크. 거기도 사장분이 원래 그쪽 출신이고요. 제가 예전에 거기 가서 강의도 한번 했는데, 그리고 콜롬비아 스포츠도 원래 그 거기는 이제 여성 지금 한 80대 그 여성분이 지금 이제 회장이신데 그분도 그쪽 출신이고, 하여튼 노스페이스도 원래 그렇고, 그래서 이 아웃도어 이런 쪽에는 하여튼 등반가, 이런 그 클라이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원래 이제 자연을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웃도어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분들의 그 기업 운영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고 그리고 하여튼 뭐 리버럴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너무 계획 세워서 막 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그 기업 문화가 좀 뭐 마이너스가 됐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이런 자유주의적인 거, 책임감 주고 뭐 이렇게 그 알아서 하고 뭐 이렇게 플렉서블 그런 그 근무 시간 이제 운영하고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가라. 이제 이게 이 회사 그 슬로건 중에 하나예요. 이 회사가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이제 해안가에 있어가지고 이제 파도가 유난히 서핑하기 좋은 파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근무 집어치우고 아무 때나 가서 서핑을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기업 문화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제가 여기 안 썼나? 하여튼 이 회사 그 대표가 책을 썼는데 파도가 칠 땐 서핑을 이제 그게 책 제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봐보세요. 그 책의 뭐 퀄리티나 그런 거 품질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 내용들은 정말 본받을 만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책을 3번이나 읽었던 거 아닙니까? 기업 문화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회사는 그 최고의 상품을 이제 만드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최고의 상품 만들 때 뭐 불필요하게 환경에 그 나쁜 그런 그 제품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 공정 과정에서. 근데 그런 걸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실 어떤 친환경적인 그런 이미지를 얼마든지 전파할 수 있거든요.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 활동에 의해서 그런 걸 이제 하라. 이게 이제 이 세 개가 이 파타고니아 회사의 이제 미션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뭐 이게 좀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커피 브랜드에 있어서는 1, 2 그리고 이 아웃도어 브랜드 중에서는 이 파타고니아 이 회사를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기에 이 소개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캘리포니아에 그 매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이 회사는 이제 이 환경의 슬로건으로 3R이 아니라 이제 5R을 넣었어요. 그래서 Reduce, Repair, Reuse, Recycle. 그 다음에 마지막 Reimagine. 어떤 의미일까요? Reimagine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친환경 솔루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다시 해봐라는 거죠. 이미진에다가 이제 붙인 건데 굉장히 좋은 그런 어프로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회사 매장에 실제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제품 여기다 이제 하면 이거 다 친환경적으로 이제 다 처리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매장 안에 가보면요, 이제 이런 뭐 공간도 공간이지만 이 힐링 관련되는 이런 CD 이런 것들도 팔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아웃도어 브랜드 이제 그 매장들 가면 이런 뭐 제품들은 많이 팔지만 이런 정신적인 거
이런 것들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회사는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아웃도어 브랜드가 아니라 아웃도어 그런 스피릿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관련되는 제품도 팔고 있는데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 아웃도어 이 회사는 이제 뭐 트래킹 등등 해가지고 이런 책들도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우리나라 아웃도어 매장 갔을 때 그런 거 보셨어요? 별로 없죠. 확실히 좀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런 말이 바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재미있는 거는 사주 부재 경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회사 대표가 회사에 잘 머무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밖으로 쏟아내요. 근데 이 쏟아내는 게 이게 직원들한테 물론 스트레스를 적게 주기 위한 것도 하나 있지만 이분은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등반도 하고 관련된 사람들과 만나고 그러면은 수많은 얘기가 오갈 거 아니에요. 거기서 굉장한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끔 회사에 가지고 이제 직원들한테 자기가 밖에서 들었던 얘기 막 얘기하고 또 호련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도 좋고 자기도 좋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분 자신이 이제 뭐 이제 유명해지기도 했고 포춘지 그 커버 스토리로도 몇 년 전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엄청난 그런 이제 또 산악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방면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통찰력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자, 하여튼 그 아웃도어에서 파타고니아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브랜딩 스트래티지로 6가지 쾌가 있다고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거는 프리미엄에도 해당이 되고요. 다른 그 일반적인 것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성적인 그런 어프로치를 하는 걸 이제 명쾌한 마케팅 그리고 이제 저거는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성적인 거 그리고 요즘 공익이나 환경 이쪽으로는 흔쾌 상쾌를 우리가 이제 강조할 수 있고 또 요즘 SNS로 이제 빠른 커뮤니케이션, 빠른 피드백 이런 걸 이제 경쾌라고 표현을 했고요. 요즘은 이제 힐링, 이제 치유 관점의 완쾌가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제품을 잘 만들어도 하여튼 뭐 그게 고객과 이제 어떤 회사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이제 고객 불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 쾌를 5가지까지만 했어요. 완쾌를 빼고.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서 이 쾌로 또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때 완쾌를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LG전자 가서 강의를 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통찰력 있게 이걸 하더라고요. 완쾌라는 게 바로 고객 불만을 해소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만큼 중요한 거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6가지를 염두에 두고 자꾸 이렇게 품질을 높이다 보면 이제 완벽한 그런 프리미엄 브랜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6가지 쾌 관점으로 하나씩 얘기를 드리면 이 명쾌 중에는 이 요즘 여러분이 캐시미어 잘 아시잖아요. 캐시미어가 이게 80%도 있고 100%도 있고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 그거 잘 모르죠, 구별. 근데 이제 그걸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제 그걸 귀신같이 쪽집게처럼 잘 발견을 하거든요. 근데 이 프리미엄, 이 캐시미어보다 요즘 더 높은 그런 프리미엄 그런 그 소재들이 이제 개발이 됐는데 이 남미 쪽에 보면 이제 비쿠나라는 그 브랜드가 그런 동물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지역에 이제 사는데, 근데 여기 이 털이 굉장히 그 퀄리티가 좋은 거죠. 이 보온 효과 뭐 등등 이렇게 그 부드러운 촉감 등등.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 캐시미어 이 옷에다가 이 비쿠나 이 털을 약간 집어넣으면 훨씬 더 이제 여러 가지 모로 더 프리미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희소 가치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걸로만 만들면 도저히 가격이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이제 캐시미어에다가 약간 합쳐서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시미어 100%부터 2배 가격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실제로 이게 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 친지가 이제 뭐 결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버 코트 이제 이걸 살려고 이제 가다 보니까 이런 비큐나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프리미엄을 만들 때는 뭐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뭐 옷에 있어서는 소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렇죠. 소재 이 자체에서 프리미엄으로 만든 게 이 비쿠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명쾌 쪽에서는 이게 프랑스 이제 보석 기업 모부생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일본에 이제 최초로 진출을 하면서 이제 이 브랜드를 많이 알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마케팅의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그 다이아몬드의 원석 있잖아요. 그거 자체를 이제 공짜로 주겠다라는 그런 이제 마케팅 플랜을 이제 내세웠죠. 그래서 이제 그거 그러니까 여기 뭐 복권에 당첨이 되려고 이 사람들이 이제 쭉 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모브생이라는 그것이 이제 미디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엄청나게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죠. 근데 이 원석을 샀다 하더라도, 이 원석을 이제 공짜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걸 하려면 이걸 뭐라고 그러죠? 세팅이라고 그러냐?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원석을 여기서 얻게 됐는데 다른 데 가서 하겠습니까? 여기 와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부수적인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브생이라는 이 기업이 이제 매장이 생겼다는 걸 다른 매체로 광고를 하려면 이제 돈이 굉장히 들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줄 서고 그러면 이게 이제 입소문 등등 뭐 해가지고 이 다른 마케팅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비용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모브생의 그 긴자 그 진출을 굉장히 그 성공적인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명쾌한 마케팅의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명쾌 중에 또 하나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프리미엄 이런 거하고 관련되는데, 뭐 몇 개월 전에 그 KBS에서 글로벌 경영시대라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캘리포니아에서 수제 치즈를 만드는 이제 이 김소영 이분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안 보셔도 꼭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원래 이제 한국에서 뭐 그 학사 석사를 이제 식품공학 바이오 이쪽을 하다가 미국에 가서 이제 수제 치즈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레스토랑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분이 이제 아침 일찍부터 이제 뭐 목장에 가서 이제 우유를 받아가지고 이제 또 그거 뭐 치즈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이 회사의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분 자신이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수제 치즈에다가 자기의 피아노 음악적인 그런 그 이미지를 이제 막 거기다가 이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운영하는 수제 치즈 공방 이름이 안단테 대열이에요. 안단테. 그리고 이게 이제 슬로우 푸드잖아요. 발효식품이니까. 그래서 안단테가 느리게라는 의미죠. 하여튼 그러고 이제 새로운 그 치즈가 나오면 거기에 다 음악적인 이름을 넣어요. 폴로네이즈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그 유명한 그 이제 셰프들을 자기 고객들이죠. 이제 그분들 집에다 초청을 해서 이제 그 공장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와인도 같이 먹고 막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피아노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피아노를 막 이제 연주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고객이 또 뿅 가고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까 럭셔리 프리미엄 이거는 단지 제품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회사의 이름, 치즈 각각의 이름, 그리고 이걸 만드는 사람의 어떤 음악적 취향, 이런 것들이 다 버무려져야 그게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우리나라 분이 이런 걸 진짜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마음 뿌듯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글로벌 경영시대 이제 요즘 케이블 TV 가면 옛날 그 볼 수 있잖아요. 거기 꼭 한번 봐보세요.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이제 그 카이스트나 그 포스텍 포항공대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것에 해당되는 그 학교가 이제 두 군데가 있죠. 그 MIT하고 이제 칼텍인데, 그 칼텍하고 이제 둘이 서로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그 신경전을 많이 벌여요. 그래서 이건 벌써 한 5년 전쯤 그 얘기긴 한데, 그 이게 뭐냐면 이제 MIT 이제 그 신입생 이제 선발할 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이제 어드미션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어드미션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학교에 한번 와가지고 한 3박 4일 이 학교에서 체험을 해요. 그러면서 교수 강의도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 재학생하고도 얘기해보고 교수하고도 얘기하고 그런 체험 활동을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별로 없죠. 근데 미국은 이제 그 유명한 대학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다 그러면 이제 그 학교 안 가고 이제 다른 대학으로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을 불러들이는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칼텍 학생들이 그 보스턴 쪽에 있는 MIT에 가가지고 이 셔츠를 공짜로 막 나눠줬어요. 앞에는 MIT고 뒤는 모든 학생들이 다 칼텍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너 MIT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속을 막 쑤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MIT 학생들이 엄청 이제 핏대가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복수를 다짐했어요. 그래서 1년 후에 이제 MIT 학생들이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칼텍에 가가지고
이 학교가 굉장히 중시하는 대포를 훔쳐가지고 진짜 훔쳤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자기 MIT에 와가지고 거기서 개선 장군처럼 지금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나서 1개월 후에 다시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를 이제 그 프랭크라고 그러거든요. PRANK. 그러니까 짓궂은 장난. 그래가지고 이 사실이 그 당시에 뭐 월스트리트 저널, 뭐 뉴욕 타임즈 이런 데 막 퍼졌어요. 뭐 미국 최고의 뭐 대학생들이 이런 짓궂은 장난을 하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 학교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옥스포드하고 캠브리지도 서로 무슨 스포츠 경기 하고요. 뭐 하버드하고 예일도 하고 이런 다 그 자기하고 이렇게 비교되는 그런 학교끼리 어떤 행사를 하거든요. 그게 다 나는 그러니까 다른 학교하고는 안 하고 이 학교하고 하니까 이 격이 맞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람들한테 유쾌한 감정을 주면서 브랜딩을 아주 이렇게 아주 스마트하게 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칼텍 가서 여기 가서 제가 사진 찍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하여튼 이런 얘기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지만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다 여러분 뭐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그 텍사스 이런 데 가면 이제 사막을 이렇게 질주하는 도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뭐 사막이니까 차들이 아주 많지도 않거든요. 사람도 거의 안 살고. 그런데 이 프라다 부티크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덩그러니. 왜 있었을까요? 여기. 실제로 여기는 물건을 파는 매장이 아니고요. 그냥 예술 작품으로 이런 상점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밤에도 불을 켜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텍사스 사막을 막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딱 있으면 가면서 저거 뭐지? 그러면서 아마 분명히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프라다는 걸 알면 프라다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존재를 알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이제 아주 스마트한 그런 행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거기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베이 그쪽에 이제 배 타고 이렇게 관광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뭐 알카트라즈 뭐 이렇게 그 죄수 그 감옥 같은 거 그런 것도 보고 이제 그 금문교 것도 보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많이 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안개가 뿌여가지고요. 뭐 하늘도 이렇게 잘 안 보이고 뭐 땅도 그러니까 바다 이것도 잘 안 보이고 멀리서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 이제 높은 건물만 좀 보이고 그런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그 안개가 많으니까. 근데 그 관광 그 배를 계속 따라다니는 배가 있어요. 봤더니 제가 보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마케팅을 하려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라클이 본사가 그쪽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트를 타고 계속 거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 일상 뭐 바다에서 그러니까 일상 뭐 도시에서 이런 거 다니면 별로 볼 것들이 많으니까 눈에 안 띄는 건. 근데 여기 가면 이것밖에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저거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사막에서 하는 거나. 하여튼 뭐 굉장히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유쾌한 느낌이기도 하고 아주 현명한 그런 명쾌한 마케팅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흔쾌한 마케팅인데 여러분 베스킨라빈스 뭐 31 그 잘 아시죠? 근데 이제 그 아버지 그 창업자가 있는데 그 아들한테 이걸 물려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들은 그거를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캘리포니아 그쪽 섬에 들어가가지고 밴쿠버 섬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부인하고 같이 이제 애도 키우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10년 있다가 돌아왔거든요. 이제 애 교육을 시켜야 되겠기에. 돌아오니까 이 로빈 리치라고 이게 1990년대 굉장히 유명한 그 TV 프로그램 진행자였어요. 그래서 리치 앤 페이머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오래돼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한 10년 동안 진행되는 건데 아주 그러니까 부자들 그리고 사회 명사 이제 그런 집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취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이 사람한테 와서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들은 밴쿠버 섬에서 완전히 자연주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아할 겁니까? 자기는 뭐 부자도 아니고 왜냐하면 재산을 하나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부자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아해서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이 프로그램의 그 원칙이 1년에 이제 그러니까 매주 하니까 52주인가요? 그렇게 하는데 51번까지는 부자들하고 이렇게 접촉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대요. 근데 한 번은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을 진행을 한대요.
근데 이번에 당신이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자연주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걸 취재를 해가지고 이제 방영을 했는데 그 해에 나온 시청률 중에서 가장 높았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얘기를 했냐면 로빈 리치가 이분은 부자는 아니지만 아마 부자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한 거죠. 왜냐하면 그야말로 행복도가 높은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저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니까 이걸 보실 수는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인터넷에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이 리치 앤 페이머라 쓴 이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저도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이 프로그램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흔쾌 중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중에 이 폴 알렌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 말고. 근데 이분은 이제 사업 초기에 이제 열심히 잘 했는데 이분이 병이 나가지고 이제 지분은 갖고 이제 이 회사를 떠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많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일부 팔면서 이분이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돼가지고 이제 엄청난 그런 이제 부를 형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때 이분이 미국에서 뭐 지금도 뭐 부자일 텐데 한때 뭐 22부자까지 올라가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분은 이런 자기가 벤처를 했기 때문에 이 벤처를 이제 잘 구별하는 이제 그런 안목이 있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시애틀을 한 번도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시애틀에다가 모든 걸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도 그렇고 어떤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시네라마 극장, 앨런 뇌 연구소, 스페이스 원십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시애틀을 그야말로 IT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로 풍만한 그런 그 도시를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에만 막 하지 말고 사실 고향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가들이.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 고향을 계속 지키면서 이런 그 분들이 되면 좋겠고, 그래서 이 폴 알렌을 그 시애틀의 메디치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거든요, 그쪽 사람들은. 그래서 앞으로 이게 중소도시 앞으로 뭐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커지겠지만 이런 분들이 있으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아주 프리미엄 그런 중소도시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작년에 제가 그 네팔 그 안나푸르나를 갔었는데 거기에 그 두 번째로 큰 도시가 포카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이제 실제로 있는 얘기인데 제가 이거는 타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제 트레킹 가느라고. 근데 이 도시에 굉장히 유명한 게 패러 호킹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산 높이 올라가서 이제 패러글라이딩을 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이 도시에 아니라 어디 도시에 가서도 다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혁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매가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이제 처음 하면 정신이 없을 거 아닙니까? 착륙지가 저긴데 올라가면 방향 감각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때 그 바로 앞에서 이제 매가 이렇게 막 안내를 해주면 훨씬 더 이렇게 갈 수가 있고 또 이게 이제 매가 가다가 생각하기에 지금 제대로 따라가고 있구나. 이제 이대로 가면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하면 내가 이제 사람한테 와가지고 이제 어깨에 하면 이제 먹을 것도 주고 이제 이런 커뮤니케이션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주 그러니까 이거는 이 포카라는 도시를 안 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 지나가면 다른 도시에서 이걸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도시는 이제 또 다른 혁신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패러 호킹을 하기 위해서 호크가 이게 이제 매란 뜻이잖아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 도시로 가는데 저는 그야말로 패러글라이딩의 럭셔리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 이름이 뭐였죠? 포카라. 두 번째로 큰 도시고요. 근데 카트만두는 막 공해로 찌들였는데 이 포카라는 그야말로 이게 전원적인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요즘 이제 뭐 럭셔리 브랜드 중에서도 이제 이 구찌를 갖고 있는 회사가 PPR이라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그동안에 이제 럭셔리 브랜드는 이제 친환경적인 활동을 거의 안 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거액을 들여가지고 이런 홈이라는 이런 이제 친환경 그런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그랬죠. 여러분 뭐 하늘에서 본 지구 뭐 그런 거 아시죠? 이제 그거 만든 분이세요. 이안 아르티스 베르트랑이라고 벨기에 이제 유명한 이제 사진 작가인데 이분을 이제 후원을 해서 이제 이런 홈이라는 그 영화도 만들고 저도 이거 우리나라 왔을 때 몇 년 전에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럭셔리 하면 친환경하고 별로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그런 걸 깨는 그런 행보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BMW 같은 그 회사는 이 이제 제품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라 그러니까 이 웰빙의 마지막 단계는 웰다잉이라고 그러잖아요. 잘 죽는 거. 그러니까 자동차도 이렇게 잘 쓰다가 나중에 이제 폐기 상태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단계를 처리해 주는 거예요. BMW는. 그래서 이런 그 자동차 폐기하는 그런 회사를 사가지고 이제 자기 그 고객들의 마지막 그 단계를 처리해 주는 거죠. 저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well dying. 뭐 누구든지 뭐 다 죽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아주 현명한 그런 그 행보를 BMW가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쾌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리바이스가 이제 이 트위터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 잡아봐라라는 이제 캠페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어디 앞에 있다라는 거 막 얘기를 하면서 돌아다니면 이제 그 여기에 경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막 쫓아가면서 이제 이 여성을 잡는 거고 첫 번째로 이제 잡는 사람은 이 사람이 입은 청바지를 벗겨서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행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두 번째 행사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잘한 그런 그 마케팅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벌써 이제 재작년이 됐네요. 그 패사디나 캘리포니아의 어떤 도시를 갔는데 그런 그 고급 그런 쇼핑몰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런 그 안마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상가 통로인데. 근데 왜 이걸 하냐면은요. 여러분 뭐 쇼핑하다가 그만두는 이유가 몇 가지 있을 텐데 돈이 떨어져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피곤해서 그만두는 경우 있잖아요. 다리가 아파서. 그래가지고 쇼핑을 더 할 수 있도록 이거 안마를 해줘요. 그러니까 돈을 좀 내긴 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해주는 건데 한 $5 정도 내고. 그래서 제가 현대백화점 가서 이런 거 한번 해보라고 거기 임원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만약에 생기면 저 때문에 그 캠페인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것도 힐링이잖아요, 결국은. 자,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할 수 있고요. 그 프리미엄 그 익스텐션 케이스로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 유모차, 그렇죠? 그래서 그 요즘 이 유모차 너무 막 비싸가지고 뭐 소비자 그런 평가원 뭐 소시모 이런 데서 이제 뭐 비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내고 그랬죠. 근데 하여튼 이런 뭐 맥클라렌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스토케 이게 지금 가장 비싼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도 비싸지만 이제 액세서리 이게 막 바꾸면서 돈을 또 막 쓰게 만들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런 걸 제가 비난하기보다는요. 뭐 물론 비싸게 뭐 팔고 그런 거는 비난을 받아야 되지만 저는 오히려 여기서 좀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는 이런 걸 못 만들지? 왜 비싸게 못 받지? 좀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우리가 럭셔리 브랜드를 앞으로 만드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공과 이건 잘 판단해야 되겠지만 저는 좀 포지티브한 입장에서 이런 브랜드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부가부라는 것은 네덜란드의 그 유모차 브랜드거든요. 여기에 그 슬로건이 My First Car예요. 이 입장에서는 첫 번째 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슬로건을 잘 만든 것 같아요. 여기는 아까 스토키만큼 막 비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네덜란드에 그런 그 고급 유모차가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맥클라렌 그건 영국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럭셔리의 그 카테고리가 이제 어른 성인용에서 자꾸 애들용으로. 그래서 이모가 좋은 거 많이 선물로 사잖아요. 조카한테. 이제 그런 이모가 그런 무슨 말이 있었는데 그렇죠? 하여튼 그런 이모들을 타겟팅하는 그런 것으로도 뭐 이모가 사기에는 좀 비싸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유모차라는 게 굉장히 좋은 그 분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 현대자동차 가가지고 현대차를 프리미엄을 만들려면 이 유모차를 한번 아주 고급으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한번 판매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벌써 한 2년 됐네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현대차에서 고급 유모차를 만약에 출시하면 저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요트 이런 데서도 정말로 이렇게 고급들이 있는데 네덜란드의 그 로열 하우스만이라는 그 요트 회사의 슬로건이 이겁니다. 당신이 꿈만 꾸면 우리는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최고급의 걸 만들고요. 그 에릭 슈미트라고 국일 회장 아시죠? 그분도 이걸 가지고 있었다고 그제 그런 얘기 있는데 하여튼 여기는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요트를 만들지 그런 거 고민할 때부터 이 회사에 설계하는 사람하고 고객하고 같이 만나요. 그러니까 알아서 뭐 해주세요 아니고요. 최고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처음 컨셉 만들 때부터 그야말로 럭셔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자기만의 요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걸 구매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투여를 해야 돼요. 자기의 그 독특한 브랜드를 만들려면. 그리고 하여튼 뭐 트레인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아웃도어가 막 커지면서 이 캠핑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호텔에서 이런 글램핑이라고 이런 그 고급을 만들죠. 좀 지나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이 캠핑의 이제 그런 느낌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도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뭐 약간의 도심 그리고 시내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하는데 싱가포르의 어떤 그 회사는요. 저기 그 중국 그 내륙 깊숙한 데 있잖아요. 그런데 트레킹하고 막 그런 데다가 이런 캠핑 그런 형태를 럭셔리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고가에 판매를 하고 그래요. 작년에 제가 네팔 가기도 했지만 저기 뭐 제 아는 분이 이번에는 운남성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이제 호도 옆 뭐 트레킹을 하자고 이제 저한테 지금 유혹의 손길을 막 버리고 있어서 저도 이제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데다가 이제 그런 그 호텔 그런 회사들이 이제 그러니까 뭐 벽돌로 만든 그런 데가 아니고요. 그야말로 이렇게 평지, 산악 그런 데다가 아주 멋지게 그런 이제 숙박 시설을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뭐 하여튼 원하는 사람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거죠. 자, 하여튼 이런 힐링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프랑스의 명상센터로 플럼빌리지라는 데가 있는데 틱낙한 스님이라고 여러분 많이 아세요? 불교 방송 이런 데 들으면 가면 이제 이분이 실제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분이 강의를 하는 데가 이 프랑스 보르도 부근에 있는 어떤 그 마을이에요. 플럼빌리지. 플럼이 복숭아인가요? 그렇죠. 플럼 맞나요? 자두. 예, 좀 말을 좀 했어요. 근데 하여튼 왜 자두를 가지고 이게 이름 만들어 보는데 아마 분명히 불교 어떤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plumvillage.org 여기 가면 여기 이제 명상 수련, 걷기 명상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외국 사람들이 많이 가고요. 우리나라 스님들이 벤치마킹하고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데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그 오대산 월정사 컨설팅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마음 허브 이런 걸 어떻게 거기에 만들지. 근데 그때 이제 이 플럼빌리지가 이제 막 떠가지고 그때 제가 분석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앞으로 하여튼 많이 생길 것 같고요. 제가 이 다음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근데 그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 지금 월정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했어요. 그래서 그 2018년에 그 저기 동계 올림픽 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다가 지금 좀 스탑이 됐는데 저는 뭐 충분히 해도 앞으로 시대적 트렌드에 잘 맞는 그런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파사디나의 이제 빈티지. 이게 빈티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빈티지라 말을 하지만 진짜 빈티지가 아니고요. 빈티지 풍의 신상품이에요. 그쵸? 막 일부러 이렇게 뭐 헌금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는 이제 중고품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경제가 나빠서 그러기도 하지만 중고에 대한 수요가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뭐 중고 자동차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성숙된 그런 그 소비 문화 이런 거가 되려면 뭐 아주 좋은 신상품부터 다양한 스펙트럼을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빈티지가 바로 아라테 한계이면서 또 그 자체가 또 이제 품격 있는 희소성이 있는 그런 또 럭셔리적인 컨셉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빈티지라는 것들이 잘 만들어지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갔던 파사디나 그 도시에서는 이게 휴일에 딱 자리를 이제 그 통행을 맡고서 그 안에 그 미국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빈티지를 다 갖고 이제 사람들한테 쇼오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멋진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제 조그만 그런 이제 인형들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웃음도 자아내게 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빈티지 카 페스티벌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여기는 매년 그걸 하더라고요. 매년.
보통 미국에서 빈티지 카 하면 1930년대, 20년대 그때 나온 그 차들을 보통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옛날 엔진을 그대로 쓸 수는 없고 속은 이제 다 바꿔요. 그렇지만 이제 바깥에 이제 그 인테리어는 이제 옛날 그런 느낌이 그대로 남아 있도록 하는 거죠. 실제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 실제 주인이 와가지고 설명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빈티지 카 페스티벌이 나올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면 옛날에 뭐 쉐볼레 차인가요? 시발차 뭐 그쵸? 그리고 포니 이제 이런 것들로 또 막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행사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빈티지 샵이 미국에서는 어번 아웃피터라든가 엔트로폴로지 잘 아세요? 하여튼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 진출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여성들 중심으로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매장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쭉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까 그 럭셔리가 이 아트하고 관련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일주일 전에 바이오 아트라는 걸 갖고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바이오 아트? 굉장히 생소하시죠. 근데 하여튼 예를 뭐냐면 박테리아를 배양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색소를 이렇게 침착하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박테리아가 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모습이 나오잖아요. 아트적으로. 그럼 거기에다 포르말린을 딱 뿌려가지고 성장을 스탑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작품이 되는 거거든요. 바이오 아트 이제 제가 뭐 더 자세히 얘기하려면 복잡한데 하여튼 예를 들면 그런 생명체를 미디어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트를 만드는 거. 이제 그게 바이오 아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아트적인 요소하고 이제 럭셔리하고 이제 그런 코드들. 이제 코드는 이미 형성이 돼 있고 어떻게 이제 그걸 만드느냐는 것은 이제 이 다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바이오 아트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이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프리미엄 코리아 이쪽은 제가 뭐 시간상 좀 스킵하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마지막 제언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토종적인 프리미엄 럭셔리 브랜드를 우리가 더 만들 그런 시기다. 그리고 아까 그 수제 치즈 장인 그런 것처럼 이 크래프트맨십 장인 정신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더 중시해야 된다. 일본은 저 크래프트맨십이 너무 가가지고 문제가 생긴 케이스예요. 이제 지금 이 새로운 시대에 이제 잘 맞지가 않거든요. 너무 이제 헤리티지 막 따지고. 근데 우리는 일본 정도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크래프트맨십을 훨씬 더 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럭셔리하고 아트는 같은 코드다라는 거 생각하고 아까 바이오 아트 그런 것도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비즈니스화 할 건지 그런 거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제가 뭐 특별히 막 너무 강조는 안 했어요. 근데 파사디나 파타고니아 그런 그 얘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말씀드렸지만 제품뿐만 아니라 이런 그 기업 철학 이런 것들도 이제 프리미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제품을 프리미엄하기에는 지금 적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프리미엄 제품을 아무리 만들어도 막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는 우리 제품이 빛을 못 발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한류가 막 진전되고 우리나라의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선진국에서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프리미엄을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에다가 알리는 아주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럭셔리, 뭐 프리미엄, 뭐 컬트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제품을